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열국지 들려주는 종보입니다. 지난 편에서 중국 고대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춘추전국 시대 코앞까지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춘추전국 시대의 문을 열어 제끼는 미녀포사, 그녀가 부른 희대의 나비효과와 서주의 멸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 본격적인 삼국지의 서막이 열린 것처럼 그보다도 더 옛날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때에도 그런 징조가 있었습니다. 주나라는 10대 왕인 주여왕 때에 변란이 일어나 왕이 쫓겨나고 두 재상이 14년간 정치를 대신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기에서는 이때를 공화시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재상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공화제니 공화정치니 하는 말의 기원입니다. 이후 여왕이 죽자 두 재상은 다음 왕으로 주선왕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은 그는 40년간 선정을 펼쳐 나라를 중흥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중흥시켜야 한다는 사명에 불타던 주선왕에게도 시련은 닥쳐옵니다. 서기 기원전 788년 주선왕은 군대를 사열하고 궁궐로 돌아가는 도중 벼랑간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동요 내용이 달이 떠오르니 해가 지려 하네, 삼뽕나무 활과 기나무 화살통이여, 주나라도 장차 망하려는구나. 원래 들어보니 주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요? 앞으로는 저 동요를 부르는 자는 모두 참수에 처하라고 명을 내린 마당이었습니다. 이 동요는 중흥군주로 올라선 주선왕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동요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신들을 모집했는데 이 중신들의 이름이 소호, 중산보, 백양보 등입니다. 중신들이 말하길 동요에서 말하는 해는 양기, 곧 임금이요 다른 음을 뜻하니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퇴색하여 앞날에 덕을 닦지 않으면 곧 큰일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특히 백양보는 덧붙여서 달의 음기는 여자를 말하니 궁에 여자가 들어와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동요에 활과 화살통이 나오니 틀림없이 궁시지변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저 동요 하나 때문에 주선왕은 점점 정신이 피폐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부인인 강호가 들어와 이상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걸 안에 어느 궁녀가 임신을 하였는데 40년이 지나도록 해산을 하지 않다가 드디어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하였고, 강우는 그것이 하도 해괴한 일이라 생각하여 강에다가 아이를 버리라고 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주선왕은 궁녀를 불러 자초지종을 놓습니다. 궁녀는 용의 거품이 담긴 상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옛날 하나라 때부터 전해진 용의 거품이 담긴 상자는 900년이 넘도록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고 주선왕의 선왕인 주여왕 때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주여왕이 저 나무 상자 근처를 지나가자 반짝거리는 걸 보고 궁금하여 상자를 열자 그릇 속에 담겨있던 용의 거품이 바닥에 쏟아지기만 합니다. 용의 거품은 갑자기 도마뱀이 되었고 도망가다 화원을 지나가던 그 궁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로 궁녀는 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선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백양보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자가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다. 주선왕은 백양보를 시켜 점을 치게 하였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또 운다. 염소는 귀신에게 잡아먹히고 말은 개에게 쫓긴다. 삼가고 삼가라. 삼뽕나무 활과 기나무로 만든 화살통이요. 대관절 이게 무슨 말인가? 백양보는 강에 내다버린 궁녀 이야기가 아직 살아있음을 간합니다. 주선왕은 중신들이 말한 여자가 바로 이 궁녀의 아이임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주선왕은 신하 200을 불러 그 아이를 찾는 자에게 비단을 300피를 상으로 내릴 것이며 감춰두면 모두 죽이라 명합니다. 그리고 신하 좌유를 불러 활과 화살통을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갓난아이 하나로 인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 하루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시골 부부가 활과 화살통을 팔러 왔는데 새로운 법으로 인해 경비병이 두 사람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도망갔고 아내는 잡혔으며 결국 이 아내는 처형당합니다. 활과 화살통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은 정신을 놓고 걷던 중 어떤 새무리에 둘러싸인 포대기를 발견합니다.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여자아이가 포대기 안에 있었는데 남편은 그 아이를 건져 키우기로 결심하였고 그 길로 곧장 걷다 보니 호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포성 땅에 사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자는 박복한 것인지 자식들이란 자식은 모두 단명하고 말아서 소원이 예쁜 딸 하나 키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대는 우연히 이 화살통장수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을 간절히 원한 사대는 그 갓난아이를 잘 길러주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포사, 포성 땅에 사는 사씨라는 뜻입니다. 주선왕은 화살통장수 부인을 처형한 뒤 마음을 놓았습니다. 여자였던 데다가 화살까지 팔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마음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어떤 귀신이 들이닥쳐 웃다가 울으며 사라졌습니다. 주선왕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백양보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백양보는 왕께서는 3년 전에 동요와 늙은 궁녀가 나왔다는 여자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 여자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점괘에는 웃다가 운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기운이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말에 놀란 주선왕은 두백을 불러 그때 일을 묻습니다. 아이를 찾아 죽이라 했는데 왜 아직도 보고가 없는가? 이에 두백이 답하기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없었습니다. 그 일을 문제 삼아 갓난아이를 계속해 수색한다 하면 백성들이 동요하고 민심이 혼란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발뺌을 해버립니다. 이에 주선왕은 왕명의 태만했다 하여 사형을 내립니다. 사형은 중국 5형 중에 가장 대죄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쯤에서 5형이란 첫 번째로 묵형, 얼굴 등의 죄 이름을 문신하는 형벌을 말하며 두 번째로 의형, 코를 빼는 형벌입니다. 세 번째로 비형은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이며 네 번째로 궁형은 남자는 거세하고 여자는 옥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벽형이라고 하여 사형을 뜻합니다. 두백은 뒤늦게 잘못을 이야기했으나 주선왕은 두백을 참수시키려 합니다. 이에 두백의 친구인 좌유는 요임금은 9년의 홍수에도 자리를 잃지 않았고 은나라의 성탕은 7년의 가뭄이 있었지만 아무도 왕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두백을 처형하면 세상이 주왕씨를 업신이 여기게 되옵니다. 라고 변호합니다. 두백은 죄가 없으며 3년 안에 왕에게 증명하겠다고 부르짖었으나 두백은 결국 처형당하고 좌유도 벗의 죽음을 보고 자결을 택합니다. 주선왕이 신하를 처형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날을 보내다 하루는 기분 전환 겸 사냥을 나갔습니다. 주선왕은 벼랑간 눈이 침침해지더니 두백과 자유의 hun백과 마주합니다. 왕께서는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이까? 우리는 죽음의 원한을 갚고자 이곳에 왔소이다. 하고 두 혼백이 화살을 쏘자 주선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고 그날로 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서기 기원전 782년 주선왕의 태자 궁생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폭군계의 대스타 주유왕입니다. 상중의 술은 기본이요 놀기 바쁘고 국정일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점점 주유왕이 방탕한 생각만을 하자 마침 효경에 방문한 포성의 제후 포양이 제발 정사 좀 똑바로 돌보라며 간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귀찮은 주유왕은 포양을 하이패스로 옥에 가둬버립니다. 포양이 옥에 갇혀버리자 포양의 아들 홍덕은 호땅에 절세미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세미녀를 왕에게 바쳐 아버지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절세미녀가 바로 한참 전 한 궁녀가 40년 만에 나왔으며 궁궐에서 갓난아이 때 버려진 그 아이 호땅에 사는 사씨 포사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로 인해 홍덕은 주유왕에게 포사를 바치고 그로 인해 포양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포사는 주유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유왕은 포사와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주유왕의 원래 부인은 신나라 제후의 딸이었고 태자 또한 신나라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태자 왕후는 이제 포사가 온 뒤로 본숭만숭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사는 기어이 주유왕의 왕자를 낳게 되었고 점점 주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주유왕은 태자도 신나라로 쫓아보내고 왕후도 쫓아내는 등 포악질을 일삼고 있던 차에 신나라의 제후 신우는 장인어른 된 입장에서 빡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주유왕은 포사와 놀기 바빴습니다. 포사의 기가 막히는 스킬에 주유왕은 포사를 왕후로 삼기까지 했으나 주유왕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포사가 전혀 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원하다시피 포사에게 무엇이 좋으냐 묻자 저는 비단 찢는 소리를 저번에 들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유왕은 그날로 궁녀들을 시켜 하루 종일 비단만 찢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포사는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생겨버린 주유왕은
신하들에게 공표합니다. 포사를 웃게 하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겠노라. 객석보가 며칠 뒤 주유왕에게 말합니다. 주선왕께서는 견융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호경의 근처에 있는 여산에 봉화를 설치하였습니다. 봉화를 울리면 제후들이 달려오도록 하기 위함인데 아무 일도 없이 봉화를 울려보십시오. 제후들은 서둘러 올 것이나 아무 일도 없으니 매우 허탈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유왕은 그 말이 옳다 하여 실제로 봉화를 울려서 제후들이 달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궁에 모인 제후들이 벙찐 표정을 짓고 있자 적막한 가운데 한 여자만이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사의 첫 웃음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주유왕은 이로 인해서 객석보에게 약속대로 천금을 내렸습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사다. 여기서 천금내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주유왕의 원래 장인어른인 신우는 결국 뚜껑이 열려서 견융, 증나라와 서희족과 연합해서 주나라 수도 호경을 공격합니다. 나라가 개판이니 봉화를 울려도 결국 도와주러 오는 국가가 없었고 방어할 군대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주왕실은 결국 주유왕의 죽음으로 몰락하고 견융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사는 견융의 융주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이후는 기록이 끊기게 됩니다. 이후 호경에서의 견융의 약탈이 점점 심해지자 신우는 정나라와 진나라, 진나라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호경에서 견융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유왕의 첫째 태자가 왕에 오르니 그가 바로 주평왕입니다. 잿더미 속 호경에서 주평왕은 제후국들을 불러도 인접한 국가를 제외하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으며 즉위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곧 천자의 시대가 저물고 제후의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부터 주왕실의 위세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병탄하였으며 사방팔방에서 각 제후들이 일어나니 이때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호경이 불타는 날로부터 한참 전 어느 궁녀가 낳은 갓난아이를 죽이지 못했던 나비효과로 인해서 약 550년에 이르는 대격전의 시대가 열리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쯤에서 서주의 멸망을 마무리하고 다음은 춘추전국 시대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설정한 정장롱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